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백신 보고서와도 같았는데요. 특히나 1년 전만 하더라도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인구 100명당 1.93명에 그치면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안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사상 최고치로 다우지수가 S&P 500 지수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약세로 다 반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캐스터가 헤드라인 뉴스에 네.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프라 그 계획 확충안이 초대형이다 해서 초하이퍼가 들어갔습니다는 이것은 의회 통과가 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 계획은 이렇게 경기 부양책과 달리 시한이 그 8년 정도 이렇게 지효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겹치면서 오늘 그 3대 지수가 이렇게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됐던 것은 사실 그 아케고스발 마지콜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박혜원 캐스터께서도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거에 이제 손실 규모가 더 커지는 상태죠. 당초에는 한 2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했는데 이것이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아이비와 관련된 CEO가 또 컴플라이스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해임당하는 사태가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하나의 자기의 책임을 지면 반드시 해임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수의 증권사 이렇게 대들이 사실 IB의 책임자들이 고객돈 가지고 해외 투자해서 대규모 로스가 지난해 발생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안고 가는 사태가 심지어는 업적급까지 주는 사태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사실 여기와 관련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책임을 지는 행동이 그게 금융기관의 투명성이고 규범과 이렇게 해서 규범의 이렇게 이행성이 이렇게 보장돼야 사실상 공정 문제가 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문제가 정의사회가 실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노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어쩌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짓지 못하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람은 일종의 저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안전하다 해서 금융상품을 팔았으면 전액 판결을 해야 된다. 전액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야 규율이 생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정책 당국에 규율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루블리 교수가 이제 또 말씀했죠. 루블리 교수가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품. 근데 그 거품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런 문제에서 제2의 아케고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미국 증시를 비록 소폭이지만 동반 하락세를 보였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제 우리가 달러 단독 투자를 좀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뒤늦게 은행 PB들이 이렇게 사실 달러 투자를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품과 관련돼서 결부돼서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몰라더라도 달러 단독 투자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어제 하루에 8원이 급락해서 112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어제에 비해서 떨어졌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92.3인데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원래 월 초에는요 수입 결제 물량이 많아가지고 달러 수요가 증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8원 내지 9원 정도 떨어졌다는 건 아주 이렇게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 지금 곤혹스러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도출되는데요. 정말로 사실 그 외부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변동성이 강한 이런 원달러 한 줄 움직임에 자칫 잘못하면 환위험이 증가하는 이런 것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 당국에서 한국무역공사에서 그 제공하는 환위험 변동보험제 위쪽으로 가든 밑쪽으로 가든 다 보험을 하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가입해 놓은 네.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었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는 지난번에 OECD의 3월에 그 중간 전망이 나올 네. 때부터 이전 전망은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의 보급률에 따라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수정 전망하기 때문에 이전 전망과 지금 전망과 비교하는 시점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 이후에 코로나의 백신 보급률에 따라서 성장률의 격차가 차이나는 이런 거를 볼 때 그때에도 이제 그로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죠. 네. 성장률에 이렇게 서프라이즈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발표했던 IMF의 사실 수정 전망에 작년 10월 달에 수정 전망,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간기 전망의 수정 전망을 나온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서프라이즈 환경이 도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올해 작년 10월 5.2, 1월 5.5, 그다음에 이번에 6%가 발생했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개월 만에 그것도 올해 성장률입니다. 0.5%포인트 제고됐다는 것은 네. 아주 이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우리가 뭐 방송 중에서 미국 경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45년 만에 중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는 오늘 공교롭게도 양대 신문이 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면 톱으로 예. 미국 경제가 최대 호황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을 했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는 매일경제신문도 사실 오늘 부활하는 미국 경제에서 제가 빨간 글을 네, 했습니다. V자 회복에 대해서 네, 언급을 V자 했네요.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국경제TV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경기 민감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네. 이렇게 미국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IMF 이번 전망치를 우리 캐스터 분께서 발빠르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미국의 그 성장률 한번 보면 올해 그 6.4%죠. 근데 이제 비단 IMF 전망이 이번에 그 낮은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왜 미국 IMF가 그동안 IMF 쿼터가 지금 미국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친미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왜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기관에서 낮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IMF 총재가 예르구에바 동유럽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았냐 네. 하는 쪽에 얘기들도 뒷얘기로 나오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뒷얘기가 나오면 OECD가 3월에 나왔던 게 6.5%죠. 페드가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발표했던 그렇죠. 것이 6.5%죠. 네. 이거보다 낮았죠. 근데 이제 다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골드만삭스 6.9%, 수정 전망치가 골드만삭스가 8%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7.3%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3월 이전에 백신 보급과 함께 그것이 최대 이렇게 모델 수정 좌우 변수에 들어가면서 그 이전 보고서와는 월등히 다른 쪽의 세계 경제 수정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사실상 경제 시스템상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성장률 놓고 이렇게 3개월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제고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보고서와 3월 이전 보고서, 이후 보고서는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일한 산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네.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도 재확인이 됐습니다만 말씀대로 올해 각국의 성장률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큰 변수로서 재료로서 작용을 한 것이 백신 보급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작년에 올해를 분석할 때 네.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성장 환경이 크게 두 가지 큰 트렌드가 바뀝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호주의, 이기주의였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그렇죠. 다자체제로 넘어옵니다. 세계 교육을 증대시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포스트 코로나 백신이 빨리 보급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갑니다. 네. 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백신 보고서다. IMF 보고서는 백신 보고서다. 3월 달에 발표했던 OECD 보고서 백신 보고서 맞게 백신 보고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 청지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백신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 동반 상승을 하려면 결국 백신이 무기화하지 말고 백신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우리가 백신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는 취약 국가들은 사실상 더 취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따른 맞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데에는 정말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백신의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신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그런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경제 활동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네. 빈도수가 많은 활동의 빈도수가 많은 개인의 그 경제 활동 빈도수 접촉자 수로 이렇게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백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 접종 빈도수도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있죠.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계 경제라든가 각국의 성장률이 좌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전 앵커한테 백신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 네. 이스라엘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 아마 게시판에서도 전 앵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앞선다 이렇게 했더니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좀 많이 얘기하는 시각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백신과 관련돼서 접종률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제 이 데이터 기관은 처음 아마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World in Data라고 해서 이거는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의 전문가이신 전남대 의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요 데이터를 산정하는 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를 산정하는 기관이 World in Data가 얼마큼 공신력이 있느냐 하는데 가장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기관의 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종률을 한번 보면 인구 100명당 접종률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페이지 보였던 이스라엘이 100명당 116.28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전체입니다. 미국처럼 성인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공연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 자유해지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집단 면역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한 5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의외로 칠레가 56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53%,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미국이 한 48명 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문화일보에 이렇게 외신에서 문화일보에 그렇게 보면 서초구에서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사실 줄 서 있는 장면인데 반해서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지금 개설되는데요. 개장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전부 관중이 전부 들어온 상태에서 아주 대비적인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하는데요. 사실 방역 선진국이 실제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100명당 1.93명뿐이 안 됩니다. 충분한 백신이 확보됐다. 근데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1.9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100명당 1.93명입니다. 이거를 OECD 국가 37개국, 사실상 이게 OECD 37개 세계 전역 국가입니다. 나머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중에 37개 회원국 중에 35위입니다. 네. 35위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이렇게
많은 점에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거일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 그 슬픈 상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게으르기 해봐 IMF 총재가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서 과연 세계 경제가 이렇게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예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져나왔죠. 네. 터져나왔을 때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한 달 만에 굉장히 붕괴됐죠. 전 세계 주가가 붕괴됐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전 앵커는 저랑 같이 작년 3월 달에는 맞지 안 했었죠. 않으셨죠. 네. 그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모 회장님에서 제가 강의 갔을 때 얘기했던 시각을 한번 보실 예.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의 가서 주가가 3월에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 사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경제TV가 주도했던 동학개미죠. 그래서 작년에 1453 갈 때 주식 사세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제라든가 실적은 옛날 여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인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경제 절대군주들이 이렇게 사실 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는 새로운 연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의 관념상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쪽에 말씀드리면서 그 회사에 사실 주식 사실 거를 권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저보다 훌륭하신 회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택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요. 강의를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주식 사라고 주식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의지가 이렇게 약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이상 회장님과 단독으로 얘기했는데요. 네. 전직 경제 강요가 마이너스 20%까지 성장률이 떨어진다. 근데 당신은 왜 주식이 올라가라 그랬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 당신은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달러 투자하지 말라 그랬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방송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가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경제 시스템 문제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거 복구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 코로나19 문제는 시스템상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치료제 백신 나오기 전에 인슈레이션, 절연 현상이 서로 뛰어노는 거죠. Nobody knows니까 초기 충격이 크다. 초기 충격이 커서 작년 2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우리도 한 2200 근접하다가 한 달 만에 1453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미국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초기 충격이 큰 거다. 초기 충격이.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그 달러 문제도 누님 말씀드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코로나 사태 어려웠을 때 종전의 관념대로 안전통화인 달러 사라. 기축통화, 모 회장께서 기축통화만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금융가격권에서 그때그때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경제 피해 어디가 많이 미쳤습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자본의 이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 제한되고 상품 이동 제한되고 그다음에 사람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많이 풀고 자, 한국이 적게 풀었으면 많이 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덜 푼 상대 가치니까 우리 통화는 이렇게 가치는 올라갑니다. 원달러이 떨어집니다. 1285원에서 1082원까지 떨어졌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 이제 초기 충격이 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기 충격이 큰 거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이 개발된 경제활동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의 이동 자유로워. 경제활동 쑥 올라가. 그다음에 뭐냐? 상품의 이동 자유되면 자본의 이동도 자유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사실 그 백신이 개발되고 빨리 보급되는 지역에 경제가 도우니까 그쪽으로 자본이 흘리면서 그쪽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태가 지금 고스란히 OECD 보고서 이번에 IMF 보고서가 이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이번에 보고서를 백신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강요라든가 이런 측면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돈이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이 사이로.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someday sometimes 그런 서프라이즈 되니까 네. 돈 푼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죠? 경제는 빨리 복구되니까 돈 푼 거. 이게 행오버, 숙취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벌써부터 테이퍼링 문제가 빨리 지금 앞당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 아무리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금리 완화하더라도 그렇게 못 갑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못 갑니다. 성장률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그런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게 돈이 많은 거 이거 필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 그렇게 그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자 숙취 문제가 봉기되는 게 이 코로나에서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그 트럼프와의 대통령과의 악연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닛 앨런과 트럼프와는 아주 악연이죠. 네. 악연입니다. 진짜 악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닛 앨런 때문에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는데요. 재임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게 사실 IMF 보고서하고 뒷얘기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악연 얘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사실 그 버냉키 장과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한 주역입니다. 제니 옐런. 제니 앨런이. 네.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여성 처음으로 페드 의장이 되셨죠. 페드 의장이 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2014년에 첫 여성으로 이렇게 재임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그때 2014년에 처음 여성으로서 그때 페드 의장입니다. 되다 보니까 failures of novice 해가지고 초보자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4년이 지난 임기가 이제 4년이니까 2018년에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자 버냉키는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닛 앨런은 푼 것을 회수 출구 전략했습니다. 2014년 10월서부터 양적 완화 종료해서 2015년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했는데요. 한번 전앵커께서 한번 전앵커해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는 게 쉽습니까? 걷어들이는 게 쉽습니까? 푸는 게 쉽죠. 푸는 게 쉽죠. 네. 현 정부도 뭐 걷어들여 가지고 팍팍 푸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푸는 건 쉽습니다. 걷어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출구 전략이 어렵죠. 출구 전략이 어려운 거죠. 출구 전략이. 네. 근데 이 뒷정리하는 게 뭐든지 힘든 겁니다. 그 뒷정리하는 과정에서 2014년, 2018년까지 제닛 앨런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2018년 2월달 트럼프 정부 때죠. 페드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가능성 그리고 자 4년 후에 펠로스 오브 나비스로 출발했던 그 페드 의장이 굉장히 A+ 내지는 A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사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비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의 성향 맞느냐? 친 트럼프 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제닛 앨런이 그때 당시에 연임이 되지 않고 제롬 파월로 넘어왔던 상태죠.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패퇴하고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팀 연설에서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퀴즈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내가 여러 평가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와 경제만큼은 뛰어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이제 조만간 출발하는 바이든 정부가 이 점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년에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게 퇴임 연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사실 제닛 앨런이 맡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안 됐습니다는 미국의 성장률이 쭉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닛 앨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제는 재무장관으로 재조명되는 겁니다. 재무장관으로 재조명되면서 자 이렇게 경제가 좋으니까 일단 TM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사실 증시라든가 경제 성과를 내가 기록할 걸 제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이 무색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닛 앨런이 경제 컨트롤의 재련이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을 물 건너가겠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점이 사실 미국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시사점이고, 그다음에 항상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이렇게 국민이 뽑아준 사람은 국민의 공복 차원에서 사람을 쓰고 평가도 해야 된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IMF 보고서 이후에 뒷얘기들이 나오는 네. 것이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가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경제정책 처방전을 놓고서도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논쟁이 무엇이고 또 일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일경제학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처방 관련해서 주로 학계보다는 이렇게 경제 처방 관련해서 자 스텝진으로 입장에서 보면 앤리스 위원장을 처음으로 여성으로 하셨고, 네. 그다음에 페드 의장도 처음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무장관이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제닛 앨런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노동경제를 공부하셨습니다는 뛰어납니다는 사실상 정책 처방과 관련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 되시는 분은 조지 에거로프 교수에서 유명한 이렇게 게임 시어리 관련해서 이렇게 공생적 게임 시어리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주로 정책 처방과 관련되는데요. 요 예일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에 케너디 존슨 그때 당시에 전후 최장의 경제황, 그다음에 1990년대에 사실 아버지 조지 부시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빌 클린턴과 가져오는 그때 당시까지 전후 최장의 경제황,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경제황을 만들었던 주축의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큰, 서로우, 에로우 교수, 노드하우스, 슐러 이런 쪽에 이제 교수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자유 논쟁과 관련돼서 왜 논쟁이 붙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그 신자유 논쟁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페드의 목표는 고용 창출, 케인즈 경제학과 비슷하죠. 네. 마이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가 안정 쪽이시죠. 근데 페드는 고용 창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린스펀보다는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운영은 준칙 개혁까지 아니라 재량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일 경제 패러다임은 친 케인지안 경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친 케인지안 경제에 해당되면 자유주의는 퇴주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되냐? 친 케인지안 경제 국가 역할을 중시하죠. 빅 가먼트 큰 정부입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다 하면 시장 경제 내지는 뭐냐? 내지는 스몰 이코노믹, 스몰 가먼트 작은 정부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제닛 앨런이 이렇게 주도되고 미국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가고 다시 그 정책 처방의 근거가 되는 예일 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이렇게 재조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신자유가 자유주의가 퇴리되지 않느냐 하는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케인지안 경제다. 케인즈는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누차례 말씀드리는 이거 시장에서 풀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K자형 구조 이렇게 보면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있는 기업은 잘 되고 없는 거는 IT라든가 뭔가 있어 코로나 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스케일 이펙트, 하나는 보난자 이펙트, 횡재 효과가 있고 하나는 스케일 이펙트,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이거는 국가 역할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복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퇴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연준이나 파월 의장보다도 옐런 장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제니 옐런 장관, 재무장관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페드 의장 시절에 사실 아까 잘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임으로 그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돈을 뿌렸던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2014년서부터 2018년의 기간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을 유지했고 재임 기간에 미국의 사실 그 다우존스가 6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 가정에서 보면 지금 한 3,000 다우존스직에서 한 3,200, 3,300 되죠. 60%확 때려버리면 다우존스가 5만 지수 5만이 갈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경제 부활을 올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경기 민감지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것을 말씀드린 게 그런 각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셔 볼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네. 시간을 좀 갖고 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IMF 춘계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또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내일은 한국경제TV에서도 글로벌 파이낸셜 컨퍼런스라고 해서 GFC라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도 네.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한국경제TV가 주관했다 해서 네.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기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쉬웠는데요. 이제는 주목받는 국제 포럼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렇게 사실 그 GFC와 관련했는데 참여자 몇몇을 중요한 인물로 좀 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한국경제TV가 이렇게 국제금융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경제TV가 글로벌 파이낸셜 컨퍼런스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경제TV의 임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제금융 전공으로서 희열을 느낄 만한 네.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분들이네요.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초기에 빌 클린턴 나오셨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노벨 경제학상 전에 찾았던 크루만 교수. 네. 저는 이분이랑 손잡았을 때 가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폴 네. 크루만 교수.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폴 볼커. 아마 페드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해당되죠. 그리고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또 지금 우리 전문가들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 로버트 시올로 교수. 이야기 경제학. 그리고 한국의 하이퍼 언서튼티 초불확정 시대를 한국에 전파시킨 분이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가장 먼저 모셨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요. 우리 이렇게 서 작가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마다 고이치에서 아베노미스를 설계한 사람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스티그로츠 한국과 관련돼서 스티그로츠 지금 이렇게 하고 메로 교수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제이콥 루 어튼 그다음에 이런 많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참여한 몇몇이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면 올해 뭐냐? 올해 모시는 분이 어떠냐 하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있죠. 근데 올해 모시는 분은 올해의 사실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금의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비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제프리 sak스 제가 이제 요 분은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글로벌 경영에 특히 신흥국 대우그룹의 이렇게 글로벌 전략이 신흥국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이론적 토닥을 할 때 지금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때 아주 젊으셨을 때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같이 만나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 분이 이제 오시고요. 앤 크루거 교수,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 금융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글로벌 인접 포럼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모신 분입니다. 그리고 리카즈 교수, 이게 전문가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런 분인데요. 조금 이렇게 제프리 sak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제는 바이드노미크스 세계경제 질서 재편인데요. 사실상 sak스 교수는 빅부시 이론, 우리가 얘기하는 빅부시 이론 이분을 만들 겁니다. 자, 선진국이 뿜어줘야 이게 이제 지금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네. 과한 것이 부족한 거면 낫다. 제니 앨런과 비슷하죠? 빅 액트 전략이죠. 빅부시 네. 선진국에서 원조, 대외 원조, 신흥제 선진국이 뿌려줘라. 그러면 두 가지. 선진국이 빅부시해야 트리클다운 깔때기 효과에서 우리가 보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어쨌거나 증세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 써줘야 밑에 사람 살지 않느냐. 근데 있는 사람을 자꾸 두들겨 펴니까 밑에 사람이 더 어렵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시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깔때기 효과, 트리클다운 이펙트. 그다음에 크루거 교수는 렌트 시킹 비헤비어에서 요 이론을 정리. 요 부패와 관련되면 이코노믹 렌트는
내 능력이 아니고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공무원들이 규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풀어달라 해가지고 뒷돈 주는 거, 그런 거가 이코노믹 렌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패 사회 관련해서 이론적 근거를 짠 사람이 사실 앤크루그입니다. 네. 왜 이분을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조지원 이렇게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모셨느냐? 지금에 딱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오랜 디지털 통화의 원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리카즈라는 분은 이 디지털 통화, 특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만큼은 한국경제TV에는 GFNC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시청자분도 생중계 할 예정이니까 꼭 좀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바이드노믹스 실체, 그다음에 양극화 이론에서 이렇게 개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해안을 네. 우리 제시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경제TV를 결과적으로 홍보원 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청자분한테 정말로 올해 관심이 되는 사항을 그 어느 것보다도 정확한 전문가들이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홍보 차원이 아니라 이걸 꼭 좀 놓치지 말아요. 꼭 좀 여기 나와서 주식 방송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이게 해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홍보가 아니라 네. 꼭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내일 한국경제TV에서 열리는 GFC 포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